올해는 10월 유신 혁명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의 열매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영이 과다했을까요?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10월 유신 50년을 맞이하면서 왜곡되고 흐릿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전 세대에 걸쳐서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박정희 정신의 모든 것을 담은 10월 유신 The Essential 숨결이 혁명이 될 때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판기념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오늘 사회를 맡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숨결이 혁명될 때 이 책은 기존의 박정희 대통령 관련 책들과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소신인 17명이 썼습니다. 각자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17명의 저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신 업적과 그런 정신을 자신들의 삶의 성장통에 무관하지 않게 풀어내면서 정말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입니다. 오늘 공동저자 17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8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씩 무대로 모셔서 박정희 대통령 모습을 어떻게 생생히 그려내었는지 들어보고 또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의 제목이 바르게 알고 나누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자분 중에서 가장 젊은 분입니다. 우선 화면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한 비밀 사원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에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네, 광화문 명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김성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성훈이고요. 현재는 국회에서 이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첫 시작이 어디였냐면요. 내일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52주년이 되는 7월 7일이잖아요. 근데 50주년이 됐던 2020년 7월 7일에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개통식을 기념하는 행사를 저 축풍령에 가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처음 따라가서 존경하는 자승희 원장님도 뵙고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박정희 TV 방송에 또 청년 패널로 참석하게 됐고요.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책도 같이 존경하시는 분들과 같이 쓰고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소개 될까요? 네. 책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월남전에서 같이 피 흘렸던 분들의 빚값으로 이 도로가 세워졌기 때문에 빚값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고 있었는데 사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잘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하시지만 이런 한계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박정희 TV를 이제 찍으면서 제가 그동안 깊이 공부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도 찾아 읽게 되고 또 그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서 10월 유신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떤 유익을 줬는지 이제 깨달았고요. 그거를 이번 책에 이제 담게 됐습니다. 저 젊은이의 시각에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오해했던 내용들을 책에 담아서 저와 비슷한 MZ세대의 청년들한테 이걸 좀 더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김성훈님께 드릴 질문을 뽑았어요.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 저자 프로필 중에서 가장 길거든요. 네. 이력이 특이하시던데 사연이 있으실까요? 원래 내세울 게 없으면 이력이 이제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활동해왔던 것들을 적었고요. 예전에 이제 기자로 활동했던 내용들도 적혀 있고요. 특별히 또 박정희 TV에서 계속 활동 중이다라는 내용들 담았고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사실 제 학부 전공이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공부를 하다가 사실 군대를 이제 공군장교로 뒤늦게 가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 그 이념의 문제, 역사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역한 이후에는 기자로 또 활동하고 또 새롭게 이제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그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구절절히 남다 보니까 이력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성훈 씨 인상에 특별하게 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사실 책에도 담았는데요. 사실 제 그 이과 공부를 하고 연구원으로서 이제 삶을 꿈꿨었는데요. 근데 제 삶에 한번 이제 크게 저의 방향을 바꿨던 거는 이 책을 쓰신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잘못 가고 있고 나라도 외쳐야겠다. 잘 모르는 나라도 이 올바른 걸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일가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셨고 아버지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오해가 있고 너무나도 정말 그 국민들이 모르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더 공부하고 또 이제 알고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한 경우예요. 저도 이제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보게 된 거였거든요. 네, 지금 관객분들 중에서 김성훈 씨께 질문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1부 마지막에 그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씨 저기 자세히 앉아 계세요. 이제 두 번째 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서 이분 도대체 누구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환영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모인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오명으로 끌어내리고 1인 수령 체제 아래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북한의 김정은을 의인으로 여기는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네,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이선 선생님, 방금 나레이션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현직 진짜 교사이시래요. 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2년에 태어났고요. 82년에 교대를 졸업해서 82년부터 지금 2022년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만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저도 졸업이 다가오는데요. 제 소원은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신지들을 아주 마음껏 가르쳐보는 게 소원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여기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정희 아카데미, 박정희 대통령 1기 졸업했고요. 이승만 학당에서 4기. 그때만 해도 이승만까지 배워야 돼 할 만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학당에 우리 1기 배우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승만을 또 배우러 다닌다 그래서 이승만도 배워볼까 이러고서 이제 해서 하여간 지금 이승만, 박정희 두 분에 대해서는 계속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6.25 때만 이제 이렇게 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아이들 입에서 그냥 스스로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네요. 지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칭송을 안 해도. 빨리 이렇게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글을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박시영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아버지도 존경하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죠. 제가 시골이 지금 서탕택 IC 나가면 5분 거리예요. 지금은 깡총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원시 시대였어요. 정말 초가집에. 그리고 겨울이면 청년들이나 어르신 남자분들이 사랑방에서 화투하고 멱살 잡고 가만히도 짰지만 대부분은 노름이었어요. 아니면 술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새마을 노래가 부르면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북조선식이죠. 뭔가 도구를 들고 막 모이는 거예요. 동네 앞에. 그러면서 도로가 달라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물레방 엄청 큰데 올라가셔서 물을 푸셨거든요. 아마 조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물 때문에 사고로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하신 사건도 아마 간간히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지금도 우리가 3, 4월에 해마다 가뭄이 오고 벼 하나 심을 수가 없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댐, 호수, 특히 제가 사는 그 호수 아산호 삭교호 부분에 제가 살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삭교 중공식. 지금도 매년 봄만 되면 마음이 아파요. 이 물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을 끌어다가 지금 고추가 자라고 배추가 자라거든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에 안 계셨으면 여전히 지금 벼농사 한 게 여러분이 먹는 상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저는 2학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거의 저학년만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분이 안 계셨으면 다시 우리는 1950년대 삶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아주 100% 확신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자리도 정말 꽉 차고 이 책도 많이 읽고 또 수많은 박정희, 이승만 이런 책들을 또 방송 유튜브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하여간 전파라도 꼭 해주셔서 한 분이라도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나를 잘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좀 자리 다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에 굉장히 확 튀는 분이 있으세요. 연예인이다. 저분 여기 왜 오셨지? 그래서 제가 무대를 좀 모시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네?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박지영 작가라는 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오늘 참 이제 올직에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날이 있구나. 제가 삶이라는 게 이제 가수고 연예인이고 방송만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저도 5년을 쉬어봤어요. 프랑남이 한국 가지고 30몇 년을 정말 큰 사랑을 받다가 5년을 쉬어보고 윤석열 시대가 되고 나서 이제 나도 이게 뭔가 좀 세상을 좀 다르게 살고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제 쪽은 아니지만, 이런 데도 한번 와봐야 돼. 그래서 과감하게 박지영 작가라는 분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혹시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길래, 뭐 그런 질문을 하냐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걸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들이대면 내가 어떻게, 지금 저기 또 멀리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연도 있고, 유튜브 방송 보면 방송이 못 나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제가 1시간 토크쇼를 했는데 방송이 못 나갔어요. 그때 보니까 그 노정권 시대 때 그 방송을 그런 식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머리가 다른 것 같아요. 뇌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는데 아이들이 안 따라오면은 그 부모 잘못이고 그 애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론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얘기 잘 못하겠는데 조심해야 돼. 저도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파헤치면 안 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데, 학교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교수분들이 제대로 부모는 애들을 잘 내놓고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왜 그 애들을, 멀쩡한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지금 강화문 이렇게, 제가 강화문 쪽에 주말에 안 나가서 다니지, 제가 나가기 시작하면 저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해병대라. 근데 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제가 목숨을 바쳤더니 20년 만에 이제 처음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참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존경하는 어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태극기 부대 연습하는 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나와달라고 안 나오더니 어떻게 해서 윤을 지지했냐고 막 눈물 흘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분들이 돈 엄청 많이 쓰신 모양이에요. 있는 돈 다 푸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진짜 이 많은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마이크 잡고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이것도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세 번째 저자를 모시기 전에 지금 프로젝트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저자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운동권은 저녁 늦게까지 거창한 주제를 올려놓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토론했고, 마무리는 대부분 술자리였다. 그러다가 해가 중천에 떠오른 다음에야 부스스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곤 했다. 좌파 운동권들의 이런 태도로 자본가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후배들에게 얘기했더니 자본가들과 함께 일하더니 변했다는 평가만 되돌아왔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간접적이나마 엿본 기업과 자본가들의 가치관을 개인적인 운동권 체험과 비교하면서 나는 두 번 다시 좌파 운동권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글을 쓰신 주동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저기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1958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광주에서 지내다가 서울 올라서 이제 좀 대학교부터 운동권 활동을 시작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좀 전환을 한 그런 겁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후보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해가지고 좀 욕을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광주에서 이야기했던 게 광주가 5.18 제4의 도시다. 미래가 없는 도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미래를 막는 도시, 이렇게 5.18 제4의 도시다 이야기를 했고, 또 선거의 메인 슬로건이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그거였습니다.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같이 갈 수 없다. 광주 호남이 분명한 판단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실언이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하고 간 발언이었기 때문에 까이기는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린 효과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아마 그때 모든 언론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보면서 기사 댓글들은 읽고 봤더니 댓글들은 아니 맞는 말 했는데 왜 이걸 보고 막말이라고 그러느냐, 막말이 아니라 만말 아니냐, 뭐 그런 반응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40년 동안 넘게 이 광주에서 떠나가지고 사는 바람에 광주는 거의 저에게 객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광주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우파 정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일회성으로 한번 그냥 돌발성으로 터트리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주에서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지구당 당협위원장으로 남아가지고 활동을 했고, 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광주에서 좌우 대립전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광주에는 대립전선이 없어요. 그냥 우파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대립전선을 하고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나쁜지 이거 판단이 될 텐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남아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해서 광주에서 대립전선을 만들 것인가. 제가 광주를 보면서 느낀 건 광주의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예요. 이걸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인정하기가 힘들었고 광주 분들이 우파들도 광주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인정 안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결론 내린 건 이념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저는 광주에서 이념투쟁, 사상투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념투쟁, 사상투쟁은 되게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말 그대로 대중적인 차원의 이념투쟁, 사상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걸 조직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잡은 이슈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시끄러웠죠. 복합 쇼핑몰. 제가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단체도 만들고 글도 쓰고 당에다가 제안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받아주셔가지고 그게 공약이 나오고 아마 어마어마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 복합 쇼핑몰 이슈를 잡은 것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전남, 전국 이 세 개의 방역단체가 코스트코, 이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그러냐면 이 대중적인 이념투쟁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 거창한 명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슈여야 된다. 복합 쇼핑몰 이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주부나 젊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이슈다. 그래서 이걸 다 치고 들어가면 좌파가 주장하는 게 뭐고 우파가 주장하는 게 뭔지, 그리고 좌파가 호남은 어떻게 가두리 악시장으로 가져왔는지 하는 것을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해서 그걸 했고요. 제 나름은 어느 분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나름의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저도 이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호남에 대한 멀쩡한 직장에 잘 다니다가 호남 후보에 대해서 너무 이거 심각하다 싶어서 싸우려고 직장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활동을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면서 이 호남도 변하지 않으면 호남 문제, 혐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도 저는 쓸데없이 우파 피년들이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를 혐오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여기 만두에 가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죠. 여기 꼬맹이 하나 부부가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댓글을 유심히 봤습니다. 처음에 한 이틀 정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호남에 여기 그 농촌 마을 농촌 사격을 갔는데 그 지역의 썸놈들이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팩팩 부리고 죽이거나 어떻게 했을 거다. 말 그대로 99.99% 반응이 그런 댓글이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밝혀지니까 조용해졌는데 저는 그렇게 비이성적인 호남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호남도 바뀌지 않으면 이런 국정이 도움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노력한다는 측면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글 중에서 나의 삶의 경험이 박정희를 긍정하게 했다. 그 부분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4번째 전화번호 보시기 전에요. 오늘 좀 특별 돌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는 분께는 선물이 나갑니다. 책 2권 나갑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책의 저자가 17명인데 폭지는 18개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왜 18꼭지일까요? 맞습니다. 18년 동안 집권하셨기 때문에 네. 정답을 너무 빨리 맞춰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1부의 마지막 4번째 저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신시대 경제정책은 주류 시장 중심 경제학의 시장이 해결한다는 성장 담론과의 한판 대결이었다. 시장이 만병통치라는 그래서 기업 역할을 경시함은 물론 정부는 악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지를 실사구시로 보여준 과정이었다. 네, 쓸모있는 경제학 이야기라는 글을 쓰신 자승희 박정희 학술원 원장님을 모시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승희. 제가 지난 3월 말까지 6년 동안 박정희 대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마지막 작업으로 제가 이 책을 기획을 하고 3월 말로 이사장을 퇴임하고 지금은 박정희 재단 안에 박정희 아카 학술원이라고 하는 연구교육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사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원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경제학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신문에 필수상 받은 수학자, 전 수학자가 나오는데 그 못지않게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뭐 글을 쓰라고 해서 제가 정말 무슨 얘기를 쓸까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나온 얘기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얘기 또 나오려고 해서 제가 콧물이 나다가 제가 성경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고 모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쓴 말씀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제가 도울 것이고 누가 도와주겠지 뭐 게으르고 피곤하니 이러면 저는 상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내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50년 넘게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시장이란 도대체 뭐냐, 뭘 하는 게 시장이냐는 경제학자들이 혹시 경제학자들 물어보세요.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듣고 나면 아직도 잘 모르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50년 경제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대통령님의 이 말씀 듣고 대통령이 시장이구나. 시장은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경제학자 이런 한 사람 없죠. 대통령은 이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영어로는 The Parable of Three Servants라고 해가지고
사민의 하인의 얘기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 멀리 출장을 가면서 8사람이 하인을 불러놨어요. 5사람한테는 달러를 2개씩 줍니다. 그리고 2사람한테 또 불러서 2개씩 주고 한 사람한테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전체 8개를 몇 개 줬나요? 5개, 7개, 8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면서 내가 출장을 다녀왔으니까 잘 집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죠. 근데 출장을 다녀와서 하인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5개의 달란트를 받은 하인한테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구성돼 진짜 스토리가 정말 3사람이 하인이죠. 첫 번째 하인한테는 달란트 5개, 두 번째 하인한테는 2개, 세 번째는 하나씩 이렇게 준 겁니다. 숫자를 물어보니까 달란트를 5개 받은 하인은 제가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10개를 풀렸습니다. 참 잘했다. 칭찬하죠. 그 다음에 2개를 받은 하인한테 너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투자를 해서 2개를 늘렸습니다. 4개를 만들고 잘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받은 하인한테는 너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하인이 저는 이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누가 훔쳐갈까 혹시 나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이렇게 달란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처음에 5개를 받아서 10개 만든 하인하고 2개를 4개로 만든 하인한테는 참 잘했다 칭찬하고 하나를 숨겼다 가져온 하인한테 이 바보야 돈을 받았으면 최소한 뭐 이제라도 벌어서 그걸 좀 보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땅속에 돈을 묻었다가 꺼내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하나를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요? 빼들어서 5개를 10개로 올린 하인한테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대통령이 이 컨셉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달란트가 몇 개가 됐습니까? 5사람이 2배로 늘렸고, 아니, 5개를 2배로 늘린 사람, 2개를 4개로 분류보다 하나가 있어요. 전체 15개 아니에요. 오늘날 인류는 말이에요. 달란트를 5개씩 공동, 평등하게 나눠주는 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전 세계가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죠. 이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달란트를 잘 쓴 하인한테 제일 못한 하인의 달란트를 빼들어서 제일 잘하는 하인한테 준 겁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더 돕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음에 다른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그럼 이 상황에서 만일 하느님이 다 열심히 했으니까 다 고생했다. 달란트를 5개씩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번에 하느님이 출장을 가면서 똑같이 달란트를 또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를 2개로 늘리려면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땅속에 파묻었다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하늘을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는 이 말 하나에다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다 바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어디 가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항상 지원하고 칭찬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는 이 철학이고 이게 제가 달리 얘기하는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더 많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삼성이 대한민국에 재벌이 된 거는 다른 기업보다 잘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줘서 재벌이 된 겁니다. 재벌이 무슨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힘이 어디서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공개석상에 가면 재벌이 어떻고 뭐 욕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사적 사고에 가면 전부 다 좋은 물건 사고 잘하는 기업 도와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만 내면 삼성을 비판하지만 그 사람 구조없으면 전부 다 삼성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표리부동한 본능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님은 시장이었고
하느님이었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고 하는 깃발을 들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돕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경쟁을 붙여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더 지원하고 성과가 없으면 당신들은 빠지세요 그랬습니다. 새마을도 빼버렸어요. 이걸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 빠진 사람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동안에 돈을 모아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성공했어요. 이게 5년 만에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나오죠. 오히려 못하는 사람은 좀 칭찬하고 잘하는 사람도 뭐 잘났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학교예요. 교육 정책도 그렇고 뭐 과학기술 정책 모든 국가 운영 정책도 대통령 이 원칙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스스로만 돕는 자를 돕는다. 1963년에 대통령 민생 대통령 되시고 나서 서울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졸업식 시사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 스스로 돕는다. 이게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바꿔냈는데 오늘날 전 세계가 망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20-30년 동안 잘 나간다고 했는데 70년 됐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달란트 15개를 5개씩 나눠줬다가 다 망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 아니야. 못하는 사람 너는 빠져라. 잘하는 사람한테 주자.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앞장세우면 그게 모든 사람. 이렇게 세우면 이기다. 이게 자본주의를 살리고 더 나가면 중산층을 살리고 민주주의까지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되겠다. 그걸 반대로 하면 세상은 하얀 평준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면 민주주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박정희는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힌 이 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돕습니다. 지도자는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정말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그냥 전체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통령님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 정말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셨던 분이죠. 대하드라마 주인공감. 저는 이분 처음 뵀을 때 거의 만화책에서 튀어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먹만한 딱딱한 눈덩이를 뭉쳐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정도로 자본을 축적해야 본격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경제학에서 원시적 자본 축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자본을 축적했지만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단기간에 강압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 산업화에 성공했다. 소련은 더욱 폭력적으로 그 일을 해냈는데 그 과정에서 2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를 앞서 있었던 바 국가 총동원 체제가 갖고 있는 힘 덕분이었다. 네, 물질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하민호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셨어요. 네, 주변 머리가 없어서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친다고 일개 공무원이 계속 얘기하다가 파면당한 한민호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주변 머리가 없는 짓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신혁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1972년 그때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는 그때 35이셨고 예. 여러분 그 한 해 전에 1971년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거 아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시 후보가 김대중 후보보다 몇 표를 앞섰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90만 표 정도였는데 그 90만 표가 중앙정보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기를 쓰고 만들어낸 표예요. 사실은 김대중이 이겼다라는 평가가 많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시 중앙정보부가 기를 쓰고 움직여가지고 민주공화당이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당시 지역구가 19개 있었는데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이 한 석, 나머지 18석을 신민당이 가져왔어요. 부산에서는 민주공화당이 2석, 신민당이 6석. 민심이 떠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71년에 취임하셨는데 그때 4년 임기였어요. 75년이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72년에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키신 거죠. 10월 유신. 여러분, 유신헌법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살벌한 법이냐면은 우선 연임 제한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때까지 하겠다.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직선하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또한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겠다. 국민은 3분의 1만 뽑아라.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없애버렸어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이 유신헌법의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유신헌법이 얼마나 살벌한 법률인지 모르시는군요. 긴급조치권을 주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 1호가 74년에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긴급조치예요, 여러분. 유신헌법이고. 그리고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지금 들어도 황당하죠. 유신헌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라죠, 여러분.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때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민심은 이미 떠나갔고 그게 71년 선거에서 확인이 됐고 그 상태에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이 유신혁명 1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쫓겨내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분이 이 유신헌법이라는 거를 유신혁명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이건 있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버린 거죠. 제가 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신 겁니다. 참고로 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립경제를 하겠다. 노조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겠다. 종업원 지주제를 하겠다. 노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남북 왕래를 자유로이 하겠다. 부유세를 신설하겠다. 예비군을 폐지하겠다. 만약에 여러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국민들은 신민당을 선택했어요.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혁명을 하신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각오로 5년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전에 저희 사전에 질문을 다 떠봤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역시 또 주변 놀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공무원 할 때 이 문재인 정권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이 뭐였냐면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그걸 들쑤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총선에 임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었었어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숱하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조국 이 저쪽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반일 선동질을 했어요. 조국이는 주창가를 올리고. 저는 그때 지금 일본이 제국 일본이 아니다. 지금은 일본과 친해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당시 조국이가 주창가 올리고 그 다음날 제가 나는 친일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갈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치를 하는 거는 진짜 아니 저는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 주장을 정당에서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밝히고 이 친중파들을 하나하나 집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확고하게 반북, 반중, 한미일 동맹의 편을 쓸 수 있는 시민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변 머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군비운동 할 때 유니클로 말해도 되나요? 제가 강남역 가가지고 유니클로 매장 들어가서 두 봉자를 사갖고 강남역으로 한번 쏠았어요. 예, 그래서 제 친한 걸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주변 머리 없는 건가요? 네, 이제 6번째 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1990년대 닥쳐온 공산체제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대량 아사는 내가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었다. 걸어온 길을 살피고 누군가의 강요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성찰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운동권 내에서 체화된 공상적 사고, 집단에 대한 충성,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 세상의 본질을 안다는 자만, 타인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오만, 내 안에 잠재된 호위병, 선악 이분법과 편가르기 습속, 투쟁 만능주의, 혁명가라는 5월 인식 등 내면에 잠재된 것들과의 싸움은 지난한 것입니다. 네, 박정희 덕치라는 글로 한편을 행동하는 보도록 모시겠습니다. 허영준입니다. 지금 저 글에 있다시피 저는 청년기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1969년도에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10년의 근대화 과정을 또 시골에서 농촌에서 보고 자란 세대이기도 한데 또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때 당시 80년대 그 학생들은 낭만적 그 혁명 투쟁에 또 참여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글에도 있었지만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어떤 공산 체제의 몰락과 그 이후에 내면적 고민의 시작과 함께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발생하고 북한에 관한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그간에 싸워왔던 또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이제
다시 또 성찰하고 생각하고 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 책에서 다른 저자들 중에는 특히 이제 좌승희 원장님이나 또 화합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박정희 대통령과 인간적 또 인연도 있으시고 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여기 이제 이용원 교수님도 또 오랫동안 근현대사 또 연구를 해오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연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가난을 떨치고 또 그 배고픔과 굶주림의 어떤 사회를 풍요 사회의 기반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관계에 있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는 지적으로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박정희가 아니어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은 있지만, 어쨌든 산업화의 성공에 박정희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해석은 달리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산업화의 공로만 있을까? 실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그들의 정치사나 사회사 연구하는 분들이 중산층을 양성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나 인권은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인데, 박정희 시대 때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질병 퇴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무지하게 성장하고 또 조직범죄와 같은 범죄를 퇴치하고 이런 게 뭐 유엔에서 요즘 이제 가장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 생명권 아닙니까? 그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켰다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건설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질병 퇴치, 교육의 신장, 조직범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는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건설자로 봐야 된다 하는 시각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기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돌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이 글 요청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에 이제 책을 기획하신 우리 박재영 작가의 놀라운 순발력과 사람을 포섭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희 정부나 박정희 대통령의 인간적 모습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저자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오랫동안 탐구한 분들이 글을 쓸 텐데 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쓰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분들의 그 글에 혹시 이제 부정적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망설였다가 그 작가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또 생각해왔던 것들을 편하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받은 바 크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한 4년 1개월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또 인연이 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련된 문제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쯤은 이 글을 써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을 진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로서 탄핵을 막지 못했다는 또 한편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제가 기다리게 해도 죄송한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을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누구도 박 대통령이 남긴 위협을 부인하거나 가릴 수는 없다. 비판할수록 위협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위협을 가릴수록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유신 체제는 결과적으로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위한 굳건한 토대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 모두를 승리자가 되게 했다. 박 대통령이 남긴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기에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과 국민의 영원한 동반자로 위대한 선물일 수밖에 없다. 네, 선물이라는 글을 쓰신 살아있는 역사의 주역 허학현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치유 출판사가 이런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성희 박사님 뒤에서 도와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박지영 작가로부터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연해서 어떡할까 생각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글을 쓰게 됐는데 제가 쓴 이 글 내용은 제가 체험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약해서 쓴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썼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게 사실은 유신 50주년 기념하는 행사인데 그 유신 헌법에 참여하셨던 한태영 교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소위 이 유신 체제는 입헌 독재 체제다. 이렇게 그 헌법 작성에 참여하신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정확한 표현을 본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도하에 유신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서는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많은 국민이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만 세상 일에 공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더욱이 한 국가가 맨주먹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런 기적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유신체제를 함부로 비판하기는 너무나 의미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짜가 없다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 그냥 언젠가는 반드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유신 체제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 선상에서 보면 시간은 박 대통령 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신 헌법의 만들어질 때의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것이 아니에요. 북한과의 설체적 경쟁, 월남 전쟁을 둘러싼 안보 환경, 우리 국내 정치 상황들이 전부 다 이게 엉켜가지고 박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소위 성구설을 던진 것이 바로 유신 헌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유신 발판 날 서울시가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 체제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미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독재 체제, 그 누구도 미화할 수 없어. 그런데 50년 전 당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자신있게 없어도 잘 됐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잘 알지만 소위 말하는 G7 선진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과정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바뀌었죠. 영국,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왕을 체육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명예혁명에 사람이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인명희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피가 다 흘렀죠. 이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 제거로 말할 수 없는 곤욕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60만 가까운데, 그렇게 하고 오늘날 이 합중국이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우리가 참고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입헌 체제를 출범시키기까지 한 20년 동안 수많은 인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날 일본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1972년 10월부터 1979년 박 대통령 돌아가시기까지 약 7년간에 걸친 유신시대 우리의 희생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희생에 대해서 가볍게 먹는 건 아니에요. 희생 하나도 없이 잘 되는 최선이죠.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22년 유신 50년째가 되는데 이걸 제가 다시 뭉뚱그려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다. 그 당시에 비판했던 사람들이나 찬성했던 사람들이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 불문하고 오늘날 유신 체제를 인해서 우리 한국의 이 통일의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가 혜택자인 거죠. 따라서 모두가 승리자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했던 대로 유신 체제는 불가피했던 선택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혜택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다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더 시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던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 두 분은 다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을 어떻게 다루시고 비슷한 점이 있으신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 두 분 다 경험하셨는데 이 두 분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두 분이 공통점이나 아니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두환 대통령을 두 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혹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가에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도 운명이지만 저 운명 논대는 알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획에서 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가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나라가 잘 돼가면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훌륭한 지도자는 쉽게 탄생되지도 않고 자주 탄생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예전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 간절한 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후진국이고 글쎄요 아주 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한국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 혁명을 해서 박 대통령이 이루는 그런 이 경제적 이 기적을 잘 매치하면 훌륭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저도 이제 쓰면서 10월 주시고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한민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딱 봤는데 이건 어떻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불실들죠.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10월 유신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말하고 이렇게 떠들 수 있었을까. 정말 선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저자분들께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너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좋은 자리가 혹시 우리들의 꽃잔치만은 아닙니다. 이 좋은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우리끼리만 이렇게 또 공유하고 위안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보니까 역사 교육을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존경해서 많이 추적하고 기사도 수시수시 스텝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 분들 있잖아요. 그쪽 분들은 없는 것도 막 날조해서 보수파 그 조상들은 다 7.18로 했는데 유튜브 세상, SNS 세상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더군다나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까보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7.18 조상들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덮었던 사건 우리 기억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으나 저기 박정희 대통령 아버님 박성민 씨가 경북 성주에서 공학 적주로 활동하셨다는 게 이제 문헌으로도 지금 다 확인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 물어봅니다. 혹시 박정희 대통령 아버님 박성민 씨가 공학 적주였다는 뜻 아느냐? 한 10명 중에 9명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좌파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흔히 나오는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뭐 그래 산업화 이건 인정하자. 그 공은 있다 치고 딱 그 정도만 다 과만 한다고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어떤 날조된 무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딱 이제 바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서 아예 것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꼿꼿해 가서는 박정희는 여대생하고 이거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아니냐라는 게 걔네들의 받들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 서울의 소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600만 조회수가 있는 것이 김상화라는 그 여배우를 박정희 대통령이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보내서 호레비하고 이혼을 시키고 한 거죠. 미국에서 할아비한테 뭐 해가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게 600만 명입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주변에서 제보 들어오고 날조입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그 시기가 궁정동 안가가 있지도 않은 시기에
근데 이게 우리 우파 쪽에서는 그 어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바로 이제 한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역사 교육 하셨고 또 아까 보니까 호기롭게 말씀을 너무 멋있게 잘하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꼭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이건 낙조된 것은 낙조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 어르신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구체적인 어떤 스텝, 조치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의 담론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알려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걸 어떻게 좀 잘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주셨습니다. 예, 구상이라기보다도 이 좌파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특히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좌파들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좌파들은 최대의 무기가 뭐냐면은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조직의 이제 핵심 부서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조직부, 또 하나가 통일전선부, 그리고 선전선동부예요. 여러분 죽은 김정일이가 영화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영화를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가 취미였겠어요? 아니죠. 영화는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 수단이에요. 김정일이가 이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고민을 정말 죽자사자했던 놈이라고요. 선전선동이 쟤네들의 최대의 무기고 선전선동의 최대의 소재가 역사,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입니다. 그래서 우파들을 전부 다 친파를 몰아붙이잖아요. 선거에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이번 선거대선 앞두고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일본에서 돈 받았다. 윤석열 그 돌산 한 살 돌산 잘 때 상위에 놓였던 지폐가 일본 돈이다. 이런 선전선동을 했다. 그러니까 걔네 김호준이가 얘기했어요. 그 2019년도에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얘기했는데 대선 앞두고도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이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선전선동이 중요하다는 걸 만약에 대통령이 알면은 청와대 참모진 중에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비서관, 문화비서관이 있는데 교육비서관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문화비서관은 나이로는 저보다 한참 후배 제 입사동기인데 아주 훌륭한 그 인품이나 능력이나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아주 그냥 해맑은 공무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쟤네들의 최대 무기가 선전선동이다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선전선동이 계속 밀릴 겁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 쟤네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광우병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뒤흔들었고 세월호 가지고 세월호 6시간인지 8시간인지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선이 효순이 그 교통사고 가지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 김대엽이 그 거짓말 났죠. 선전선동해가지고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쟤네들이. 김대중과 노무현. 그래서 그 끝으로 우리 민간 차원에서 여기 이승만 학당 우리 주선배도 와 계신데 이승만 학당에서 정말 이 역사전쟁에 이제 뭐랄까 사령부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실을 우파에서 이승만 학당을 이승만 학당이라고 하는 진지를 강화해야 돼요. 도네이션도 하고 정말 틈나는데 이런 노력과 함께 사실은 정부에서 나서야죠. 그래서 지금 다시 혹시 윤석열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 좀 전해주십시오. 이게 이 선전선동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앉히고 조직을 짜고 진영을 짜고 작전 짜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쟤네들의 선전선동 전에 맞서서 싸움을 해야 돼요. 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마 질문은 거의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사항이 하나 더 있으실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지영 기획작가님 소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질문해주시고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운이 좋게 박지희 대통령을 빨리 알게 돼가지고 그런 선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피할 수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도 나이 차이는 했지만 지금 세간에서 청년 우파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상공원도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선동에 강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독일 국민, 미국 국민, 전 세계 국민이 어째 선동에 다 당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도 피시충이 넘쳐나고 지금 영국이나 그런 데도 페이크 뉴스라고 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게 선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는 피할 수 없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 가짜뉴스 왔어요. 그때 이게 진짜야? 이게 맞는 거야? 확인하는 게 누굽니까? 저희 주변 사람이잖아요. 지금 저희 우파 내에서도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건 가짜뉴스야, 이건 진짜뉴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 가려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 10대 수능 공부하라고 정신없습니다. 20대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끝나야 정신없고요. 남자는 군대 가야죠. 30대 직장 구하기 힘듭니다. 이제 40대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생활하고 안정화되면은 그때서야 뉴스가 보이고 그때서야 사회가 보여요. 그렇다고 40대부터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30대 이후로는 책을 좀 멀리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박정 작가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박정희 정치에 놓지 않는 이유는 여기 계신 좌승 이사님이 만들어주신 박정희 아카데미에서 좋은 분들 만들고 그 좋은 분들과 계속 인연을 맺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더 생활적인 우파 정신, 박지혜 정신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좋은 의견 되시고 더 훌륭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되신 분이 많이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우파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지영 기획작가님이 만들어주시는 자리나 여기 저희 1기 박지영 아카데미 1기 이병대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우파 교류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이런 자리에 항상 와서 많은 분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우파가 많이 뭉치고 그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친해진다면은 말씀하신 선동에 좀 더 강해지리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정치학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쓰려고 하셨을 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써도 되나? 그랬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겠다. 이 마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월 유신 50년이 됐고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강남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떡하니 진행해봤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저쪽 사람들한테는 이런 멋진 북콘서트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슬프게도 대한문화실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이렇게 축하하고 축제처럼 하는 이런 행사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 성취의 의미보다는 그 처음을 이뤄내기까지 그 지나는 고통과 도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 열정, 이런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가셨던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길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 가신 길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처럼 없던 길을 만드시고 없던 콘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주시고 이 행사를 끝까지 밀어붙이신 악어 같은 기획자 누군지 아시죠? 한 번 보면 이분은 한 번 보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거의 집요함의 끝판왕이죠.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박지원 작가님께 이 자리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숨쉬는 데 다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가끔 박지원 작가님이 우리 우파고수 쪽이 아니라 저쪽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박 작가님이 오늘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음악까지 선곡해 주셨거든요. 네,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 아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곡을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는 전혀 몰랐다가 음악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익숙한 곡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제 떼창의 시간인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손심들 하셔서 떼창을 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피아노 반주 들어갑니다. 건데요. 사실 악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피아노 반주가 있는 악보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옛날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 피아노 반주 악보를 사진을 찍어서 본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거를 캡처해서 저희 피아니스트한테 보내드렸어요.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악보를 가지고 너무 멋진 반주를 만들어주신 조율 선생님께도 큰 박수.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승희 학술원의 자승희 원장님 오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죄송한데 참 이렇게 정말 강남에서 감히 박정희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최초로
콘서트 대통령의 역사의 기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할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일반 대중 교양 속으로 이렇게 때문에 재단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안 나타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여 명이 넘는 정치, 경제학자, 역사학자들 중에서 유신을 학술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10월 17일이죠. 50주년 되는 날 그 책을 책상 위에 놓고 여러분들 다시 공개적으로 벌써 그날부터 3번에 걸쳐가지고 유신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같이 이 책까지도 같이 오셔서 또 같이 또 나누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민호 부장님이라고 괜찮아요. 벌써 자막까지 하셨는데 그 환복독재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같이 맥락에서 그리고 선진국들이 다 기사를 치렀다는 얘기가 너무나 그게 정확한 표현이고 최근에 와서 경제학계에서도요 제도경제학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다 검토해서 경제발전 과정을 연구한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민주주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있어야지만 정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하고 박정희 유신하고 어떻게 다르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박정희는 독재를 했는데 어떻게 경제 발전을 했을까? 이건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고서 자원동원을 집약해가지고 사고방을 만들었다 하는 그게 아마 전 세계 경제 발전의 보편 역사를 재현했을 뿐이지 이게 전혀 이상한 과정이 아니었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G10에 들어가는 후진국에서 우리가 올라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보면 우리 회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한 일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게 박정희 이거 이상하지 않다. 그거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제는 없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분 말씀을 감사드리고 저 지우 출판이죠. 우리 박지영 작가가 없었으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은 역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지영 작가가 적대를 메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콘서트를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서 입소문 내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또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저희가 여기 마무리 시간이 있어서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대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게 쓰여진 거짓의 명예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관할 있을 것인가.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콘서트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실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박정희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숨결혁명될 때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신현수에서 사실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구전 녹용도 그렇고 녹삼도 그렇고 포로 나오는데 복세편살은 딱 예쁘게 약간 커피 그 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상자에 이렇게 똑 따서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직장인분들 아니면 뭐 간편하게 뭐 아무 때나 드실 수 있게끔 하나씩 그냥 뭐 어디 여기 포켓에다가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똑 따서 그냥 쭉 짜드시면 되는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고 해서 또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한 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드시라고 복세편살 이번에는 1+1 30포에서 총 60포를 드리니까요. 이 구성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부담되셨던 가격을 많이 줄여드렸으니까 이번 구성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1% 할인해서 정가 228,000원인데 또 182,000원에 또 신한수만의 단독 혜택이니까 누리시길 바라겠고 또 복세편살 드셔보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번 여름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89-7777 전화로 신현수 보고 전화했다고 주문 많이 넣어주세요.